짠! 저희 슬기로운 투자에게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박수 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 뵙는데 우리 이창진 앵커랑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목요일 7시 코너에, 알투자 코너에 출연하고 있는 한상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점에 직접 전화해서 섭외했어요. 어떻게 알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요. 아,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요. 네.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출연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실 직접 골라야 돼요. 오시길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상혁 과장님하고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야기, 또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은데 그나마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이 시장 안에서 가장 봐야 되는 특징 있게 보고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쉬운 건 아니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전부 다 부러져 있어요. 이유도 각각 다릅니다. 뭐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네. 뭐 규제 이슈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러져 있는데 본다라고 하면 매크로 환경도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의 셧다운 이슈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게 숙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뤄진 거지. 그래서 12월 3일 그 정도까지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도 언제든지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헝다 이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전력난 이런 이슈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실 맘 놓고 주식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고 유가가 올라가서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에요. 지금 연준 자산이 한 8조 5천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게 팬데믹 이전에 한 4조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됐었는데 거의 4조 달러가 늘었어요.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달러를 시중에 많이 풀어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달러가 이만큼 많이 풀렸으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반작용으로 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의 경제학적인 패러다임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항상 수요가 문제였어요. 만약에 수요가 죽는 순간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거고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중앙은행에서 신경 썼던 것은 수요였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네. 바뀌었냐면 기업들은 셧다운이 심해지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연준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죽었어야 될 수요가 죽지를 않았어요.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였지만 소비자들은 소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사실 과거 몇십 년 동안 경제학적으로 다뤄보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는 연준도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라는 게 한 번 올라가면 네. 쉽게 안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기억해보시면 제품 가격들이 막 올랐는데 그게 다운됐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걸 주식시장에서 끌어왔을 때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냐면 돈은 많이 풀렸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지는데 기업들은 이 원재료비의 상승을 과연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가시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품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그게 10,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그만큼 증가를 했겠죠.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도 늘어났을 거니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연 소비자들은 그 높아진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업들은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용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필수 소비 쪽은 가격이 올라도 그냥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죠. 근데 그래도 양을 줄이지 않을까? 아껴 쓰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두 개 살 거를 하나 사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수요가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는 경계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한테 과연 가격 전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거를 보려면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를 보면 돼요. 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의 원재료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같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고 있죠. 그리고 연금도 이번에 한 5%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 상황에서 작년에 팬데믹 때 국민들한테 현금을 꽂아주기 시작했잖아요. 그 현금이 저축률로 좀 전이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존재하지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지금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가 죽지 않고 계속 구매력이 살아있네라고 하면 미국의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늘리면서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가격도 다운될 수가 있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고 안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문제는 중국. 미국은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한테 전이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잘 소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생산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이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기업들이 이윤이 줄어드는 현상은 국내 수출 기업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조금 힘들게 하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사실상 조금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요즘 그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미워해. 뭐만 하면 중국 때문에 사실 또 우리 증시는 유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 많이 동조화가 되죠.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이슈를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2차 전지 랠리 이제 막바지다. 뭐 LNF 109% 상승하는 거 보면은 진짜 주식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나한테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슬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2차 전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얻어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변동성에 대해서 감내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셔서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네. 방향성에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잖아요. 네. 지금 이익과 멀티플이 둘 다 좋아지는 업종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업종이 맞습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매년마다 20, 30%씩 고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도 증가하고 멀티플도 동시에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언제든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종목들 되게 좋아해요. 다른 본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이 좀 정체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깔고 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2차 전지 소재에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새롭게 매출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미 본업에서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딱 떠오르는 게 고려아연 같은 그쵸. 애들이 떠오르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좋다는 거예요. 고려아연 같이 본업에서 이미 캐시카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롭게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옥석까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게 언제 샀는지 그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40에서 60% 수익이 되면은 그런 분들은 네. 편하실 거예요. 편하게 떨어져도 뭐 난 이 정도는 감내가 돼 이건데 최근에 막 타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 6% 수익이 까지면 어떡하지 걱정되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변동성을 감내하는 수준 안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2차 전지주가 주도주자를 내주게 되면 그 후속 주도주로는 뭐 리오프닝주, 반도체, 자동차 뭐가 될까요? 저는 사실 생각하는 거는 수소 관련 종목들이 수소주. 그러니까 아. 이게 왜냐면 주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네. 고포주하고 저포주하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대표적인 고포주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았을 때 그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어디로 갈까? 똑같은 고포주들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2차 전지와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토리가 비슷한 업종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있건 없건 간에 좀 봐야 돼요. 이쪽은. 무조건 봐야 돼요. 네, 이쪽은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딱 된 건 아니잖아요. 아마 11월 뭐 이렇게 됐을 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외부 활동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매출들도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종목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면 많이 오른 여행이나 항공주 말고 소비주? 뭐 면세나 뭐 하이트 진로 뭐 이런 하이트 진로 갖고 있어요? 아니 없어. 없는데 그냥 술을 이제 연말되면 많이 먹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충분히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솔직히 붙이면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맞아요. 붙이면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저는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하면 알투자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카지노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주가도 덜 올랐고 앞으로 룸 자체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도 최근에 배팅액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배팅액이 커진다는 거는 보복적 소비로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자동차는 주도주 이야기하실 때 쏙 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존버가 답인가요? 이쪽은 답이라고 해주세요. 답이라고 해주세요. 이쪽은 그런 것 같아요. 최악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쪽은 최악은 지났습니다. 지금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아직 최악이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최악이 좀 더 남아있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 메모리 가격의 하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2분기나 돼야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최악은 지나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자동차 쪽은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 그런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쪽이 좀 더 유리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편에서는 과장님과 함께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장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해결해 봤고요. 저희가 2편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 그 안에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